안녕하세요. 꼬박꼬박 매일매일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다 집어치워. 안 돼. 이게 다 뭐야? 어머니, 저 정말 못하겠어요. 뭐, 제사 음식도 제대로 못 차리고 며느리 노릇하겠다고? 저는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새벽 3시, 지영의 손에서 전 부치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몸이 천천히 기울어지더니 주방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기름 튄 앞치마, 밀가루 묻은 손, 그리고 20년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그녀를 무너뜨렸다. 민수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주방에서 들리는 둔탁한 소리에 깜짝 놀라 달려갔다.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눈은 반쯤 감긴 채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지영아, 지영아. 민수가 다급하게 아내를 흔들었지만 지영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서둘러 아내를 업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이 새벽에 무슨 소란이야? 어머니, 지영이가 쓰러졌어요. 병원 가봐야겠어요. 시어머니는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쓰러지긴 뭘 쓰러져. 꾀병 아니고 뭐야. 제사가 내일 모레인데 음식은 누가 만들어? 어머니, 사람이 쓰러졌는데 지금 제사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20년 동안 잘만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요새 며느리들은 다 이 모양이야. 조금만 힘들면 병원. 민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아내를 안은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영은 간신히 눈을 떴다. 미안해. 제사 음식? 그런 소리 하지 마. 음식은 내가 어떻게든 할게. 손목이 너무 아파. 지영의 오른손 손목은 퉁퉁 부어 있었다. 전을 붙이고 나무를 묻히고 설거지를 하면서 혹사당한 손목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지영의 상태를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과로로 인한 탈진 증세도 보이고요. 당분간 손목에 무리가 가는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손목을 완전히 쉬어야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무리하시면 수술까지 가야 할 수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은 계속 중얼거렸다. 제사 음식? 어떡하지? 어머니한테 또 혼나겠다. 그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에서 뭐래? 손목 터널 증후군이래요. 2주는 쉬어야 한답니다. 2주? 제사가 모레인데? 그럼 음식은 누가 만들어? 제가 하든지 아니면 동생네한테 분담을 요청하든지 해야죠. 동생네는 바쁜 사람들이야. 회사 다니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제사 음식 만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민수는 대꾸하지 않고 아내를 방으로 데려가 눕혔다. 지영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미안할 거 없어. 푹 쉬어.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장으로 향했다.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했다. 20년 동안 아내가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떠맡는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그때서야 조금씩 실감이 났다. 재료를 사는 것부터가 막막했다. 무엇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 어떤 생선이 좋은지, 나물은 몇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결국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제사 음식 재료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제사 음식을 만들겠다고 그래? 지영이 깨워서 물어봐. 지영이는 지금 쉬어야 한다니까요. 쯧쯧 답답해. 명태 2마리, 북어 1마리, 고등어 2마리. 시어머니가 늘어놓는 재료 목록을 받아 적으며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장을 보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 집으로 돌아와 재료를 정리하고 나니 오후 3시였다. 밤새 전을 부쳐야 했다. 민수는 유튜브를 검색하며 전 부치는 법을 배웠다.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생선을 손질하고 기름을 두른 팬에 올렸다. 첫 번째 전은 새까맣게 탔다. 두 번째는 반죽이 너무 질어서 모양이 흐트러졌다. 세 번째쯤 되어서야 겨우 먹을 만한 모양이 나왔다. 새벽 2시, 민수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목은 저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겨우 전 몇 가지를 부쳤을 뿐인데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아내는 이런 일을 20년 동안 해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다 거실 소파 위에 놓인 공책 하나가 눈에 띄었다. 지영의 일기장이었다. 평소라면 절대 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민수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05년 3월 15일. 첫 제사를 치렀다. 시어머니는 내가 만든 음식 하나하나를 검사하시더니 이게 뭐야, 간도 안 맞네. 다시 해라고 하셨다. 나물 3가지를 다시 만들었다. 새벽 4시까지 주방에 서 있었다. 민수는 코 골며 자고 있었다. 민수는 숨이 막혔다. 페이지를 넘겼다. 2007년 9월 22일. 추석제사. 동서는 한우를 사왔다. 시어머니는 역시 수진이는 센스가 있어라며 칭찬 일색이었다. 나는 3일 동안 밤을 새워 음식을 만들었는데 기본이라는 말만 들었다. 민수에게 말했더니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시니까 이해라고 했다. 이해? 나는 이해받고 싶었다. 2010년 6월 5일. 시아버지 제삿날. 수진이가 또 형님은 능력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 아니냐고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도 웃었다. 민철이도 웃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민수는 일기장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다. 20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내가 겪은 차별, 무시, 고립, 그리고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자신은 그 옆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2015년 4월 10일. 손목이 너무 아프다.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제사 끝나고 가라고 하셨다. 민수에게 말했더니 조금만 참아. 제사 끝나면 내가 데려갈게라고 했다. 결국 못 갔다. 민수는 까먹었다. 민수는 일기장을 덮고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비겁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내는 20년 동안 혼자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아내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다. 민수는 일기장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지영은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아내 곁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사 당일 오후 5시, 시댁 거실에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민수는 전날 밤 만들어둔 음식들을 상에 차렸다. 모양이 들쭉날쭉한 전, 간이 애매한 나물들이었지만 그래도 밤새 최선을 다해 만든 것들이었다. 시어머니는 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전이 다 부서졌네. 지영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영이는 아직 손목이.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역시 며느리가 해야 제대로 되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철과 수진 부부가 들어섰다.
수진의 손에는 고급 포장지로 쌓인 큰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오늘 특별히 한우 선물 준비했어요. 1등급 한우 세트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 역시 센스가 있어.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해. 에이, 어머니 제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수지는 상을 보더니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 오늘 음식이 좀 평소랑 다르네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지영이가 아파서 민수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아, 그래서 그렇구나. 형수님은 괜찮으세요? 민수가 대답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당분간 쉬어야 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래도 형수님은 좋으시겠어요. 몸으로 일하시니까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수진이는 커리어 우먼이라 바쁘잖아. 지영이는 집에서 애들이나 보고 집안일만 하면 되니까 시간은 많지. 민수는 참았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게 된 이상 이런 말들이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지만 제사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제사가 시작되었다. 절을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와 수진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어머니, 다음 달 제사는 제가 한우로 국 끓여 드릴게요. 요새는 다 배달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 역시 수진이가 똑똑해. 요새 세상이 좋아져서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수진이 슬쩍 민수 쪽을 보며 웃었다. 근데 형님은 로또라도 당첨되면 좋겠다. 그럼 형수님도 편하게 돈으로 해결하실 텐데. 시어머니가 맞장구 쳤다. 그러게. 민수 월급으로는 한우는커녕 뭐 하나 제대로 사기도 빠듯하잖아. 민철이 끼어들었다. 형, 요새 회사는 어때? 승진 소식 있어? 아직은. 형은 성격이 너무 착해서 그래. 회사에서도 치이고 집에서도 치이고 좀 더 야무지게 살아야지. 수진이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도 형수님이 있잖아요. 능력 없는 형님 대신 몸으로 때우시니까. 그 순간 민수의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졌다. 머릿속에서 지영의 일기장 내용이 스쳐 지나갔다. 수진이가 또 형님은 능력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 아니냐고 웃으며 말했다.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왜?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지영의 일기장을 들고 나왔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민수를 쳐다봤다. 이게 뭔데? 지영이의 일기장입니다. 민수는 일기장을 펼쳤다. 2010년 6월 5일. 시아버지 제삿날. 수진이가 또 형님은 능력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 아니냐고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도 웃었다. 민철이도 웃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수는 계속 읽었다. 2015년 4월 10일. 손목이 너무 아프다.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제사 끝나고 가라고 하셨다. 민수에게 말했더니 조금만 참아. 제사 끝나면 내가 데려갈게라고 했다. 결국 못 갔다. 민수는 까먹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 일기장을 왜 남들 앞에서 읽어? 왜요? 들키면 안 되는 말들이었습니까? 20년 동안 우리 가족은 지영이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가 뭘 어쨌다고. 민수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다. 지영이 겪은 차별, 무시, 그리고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수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민철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형님, 그건 농담이었어.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 농담? 20년 동안 똑같은 농담을 반복하면 그게 농담입니까? 그건 폭력입니다. 시아버지가 나섰다. 민수야, 그만해. 재산 아래 무슨 소동이야. 아버지, 저도 오늘까지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민수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2024년 1월 8일. 오늘도 새벽까지 전을 붙였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다. 민수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안다. 나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가사도우미다. 아니, 가사도우미는 돈이라도 받는다. 나는 공짜 노동력이다. 거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민수는 일기장을 덮고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수진 씨, 당신은 돈으로 해결한다고 했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지영이가 20년 동안 한 일도 돈으로 계산해 봅시다. 민수는 상위에 놓인 음식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밤새 만든 전,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 손질한 생선들, 그리고 수진이 가져온 고급 한우 상자. 그는 갑자기 상을 향해 손을 뻗었다. 민수야,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상 위의 음식들을 하나씩 바닥에 쏟아부었다. 전이 흩어졌고 나물이 쏟아졌고 국그릇이 깨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이 가져온 한우 상자까지 바닥에 내던졌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정성입니까? 이게 가족입니까?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게 뭔데? 지영이가 20년 동안 한가사노동 비용입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민수는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제사준비 및 음식조리, 연간 36회 기준, 1회당 15시간 소요.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 시 연간 540시간. 20년이면 1만 800시간.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억 원입니다. 뭐라고? 일반 가사노동까지 포함하면 2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하면 얼마가 될까요?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쳤다. 아니,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무슨 돈을 계산해? 당연하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큰아들 며느리만 일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까? 왜 둘째 며느리는 돈만 내면 되고 큰 며느리는 몸으로 때워야 합니까? 수진이 끼어들었다. 형님, 저는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요? 우리 지영이도 결혼 전에는 회사 다녔습니다. 시집 오면서 그만뒀죠. 누가 그만두라고 했습니까? 그건 어머니가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죠. 지영이 일기장에 다 적혀 있습니다. 민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2005년 5월 20일. 오늘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회사 다니면 집안일은 누가 해? 우리 집 며느리는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고 하셨다. 민수는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라고 했다. 나는 사표를 냈다. 민철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 그건 그때 상황이. 상황? 무슨 상황? 동생 며느리는 회사 다니는 게 괜찮고 형 며느리는 안 되는 상황?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이제 어쩌자는 거야? 제사도 안 지내고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살겠다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친척들이 웅성거렸고 시부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금 진담이야? 진담입니다. 저희는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명절과 제사도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섰다. 이 자식이 미쳤어? 부모를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겁니다. 지영이를 20년 동안 착취한 이 구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건 뭐야? 로또 당첨 확인증입니다. 거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민수는 종이를 펼쳐 보였다. 1등입니다. 세금 떼고 15억 정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15억?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 다툼도 불사하겠습니다. 지영이가 받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겠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말했다. 형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없습니다. 20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지영의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저는 아내의 편에 서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왔다. 민수야, 그래도 우리가 부모인데. 어머니, 부모라면 며느리도 딸처럼 대했어야죠. 20년 동안 어머니는 지영이를 가족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수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 주에 이사합니다. 연락은 최소한으로만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아내를 깨웠다. 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무슨 일이야? 재산은 다 끝났어. 그리고 우리 이제 독립할 거야. 뭐?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20년 동안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자. 그림 그리고 싶다고 했잖아. 학원도 다니고 전시회도 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 정말? 응. 돈도 있으니까 걱정 마. 손목 치료도 제대로 받고 푹 쉬어.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하지만 시댁은 난리가 났다. 제사 준비를 누가 할 것인지, 명절은 어떻게 치를 것인지를 두고 민철과 수진이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다. 왜 우리가 해야 돼? 형님네가 하던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형수님한테 못되게 굴지 말았어야지.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박혀 울기만 했다. 2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구조가 무너지자 모든 게 혼란에 빠졌다. 한 달 후 민수와 지영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지영은 손목 치료를 받으며 그림 학원에 등록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도했다. 행복해? 응. 처음으로 숨 쉬는 것 같아. 시댁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었다. 민철 부부는 제사 준비를 둘러싸고 매번 싸웠고 시어머니는 큰아들을 원망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들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다. 자신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이었다. 지영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2025년 2월 14일. 오늘 민수가 나를 안아주며 사랑해라고 했다. 20년 만에 처음 들은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지영이다. 그리고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민수와 지영이 떠난 후 한 달 시댁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제사였다. 시할아버지 기일이 다가왔고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철아, 이번 주 토요일이 할아버지 제삿날이야. 음식 준비 좀 해야 하는데. 어머니, 그건 형님네가 하던 거잖아요. 형님네는 이제 안 온다잖아.
너희가 해야지. 민철은 난감한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희는 못합니다. 뭐, 며느리가 제사 음식도 못 만들어?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저는 회사 일도 있고 애들 돌보느라 바빠요. 그럼 제사는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가 하시든지 아니면 음식 배달 시키시든지 하세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결국 제삿날 상에 오른 음식은 마트에서 사온 전과 배달 음식이 전부였다. 친척들은 수군거렸다. 음식이 왜 이래? 지영이가 안 하니까 이 모양이지 뭐. 역시 큰 며느리가 중요한 거야. 시어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평생 동안 며느리 자랑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며느리가 없었다. 아니,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제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민철 부부를 붙잡고 앉혔다. 수진아, 이제 내가 큰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해. 예,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네가 안 오니까 내가 제사 준비하고 명절 음식 만들고 해야지. 수진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웃었다. 어머니, 저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할 시간 없어요. 그럼 회사 그만둬. 네. 왜 제가 회사를 그만둬요? 며느리면 집안일을 해야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그럼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형수님한테는 20년 동안 시키시더니 이제 제 차례예요? 그건 어머니, 저는 안 합니다. 회사도 안 그만두고 제사 음식도 안 만들어요. 돈으로 해결하시든지 어머니가 직접 하세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20년 동안 지영에게 당연하게 시켰던 일들이 수진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아니, 통할 리가 없었다. 수진은 처음부터 그런 역할을 거부했고 시어머니도 수진의 커리어를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그럼 제사는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 제사 음식 배달하는 업체 많아요. 돈 주고 시키세요. 돈. 맨날 돈 얘기만 하네. 수진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능력 없는 형님은 몸으로 때우면 된다고. 그 말 기억 안 나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철이 난처하게 끼어들었다. 여보, 그래도 당신도 입 닥쳐요. 형수님이 20년 동안 당한 일, 이제 내가 당할 차례예요? 절대 안 돼요. 수진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저 회사 가야 해요. 어머니, 앞으로 제사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명절 때만 얼굴 비추러 올게요. 현관문이 쾅 닫혔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민철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진정해요. 내가 뭘 알아. 지영이가 있을 때는 이렇게 편했는데 엄마가 지영이 형수님한테 너무 심했어요. 뭐? 민철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형수님이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몰라요. 새벽까지 음식 만들고 손목 아픈 것도 참고 우리 눈치 보면서 살았잖아요. 그래도 며느리 도리를. 엄마, 세상이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다. 평생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 후로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명절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직접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음식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때서야 깨달았다. 하루 종일 서 있자니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저렸다. 지영이는 이걸 20년 동안 했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안하다. 지영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머니, 지영이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얼굴을 볼 수가 있겠니? 용기 내세요.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면 지영이도 받아줄 겁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민순의 새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영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 지영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영은 놀라서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미안하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어머니, 이제라도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죄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웃으며 사는 게 더 중요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민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늦었지만 변화는 시작되었다. 6개월이 흘렀다. 지영은 손목 치료를 끝내고 그림 학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만의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학원 선생님은 지영의 그림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다고 칭찬했다. 지영 씨, 이번 작품은 정말 좋아요. 전시회에 출품해 보는 게 어때요? 전시회요? 저 같은 사람이요? 왜 안 돼요? 실력도 있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그림이에요. 지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아직 출품만 하는 거야. 팔릴지는 모르겠어. 팔리든 안 팔리든 중요한 건 내가 꿈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지영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한편 시댁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지영에게 사과한 후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강요했던 며느리 도리가 얼마나 불공평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수진을 따로 불렀다. 수진아, 그동안 미안했다. 예, 너한테도 나쁜 말 많이 했지. 지영이랑 너를 비교하면서 둘 다 힘들게 했어.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사도 간소하게 하고 명절도 각자 편한 대로 하자. 내가 회사 다니는 것도 응원할게.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도 배워야겠어. 세상이 바뀌었는데 나만 옛날에 살면 안 되지. 시어머니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웠다. 저도 며느리한테 똑같이 했어요. 이제 보니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바꾸는 거죠.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시아버지에게도 변화를 요구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집안일 같이 해요. 뭐? 내가 왜? 당신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죠?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투덜거렸지만 결국 설거지를 배우기 시작했다. 70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다. 민철 부부도 변화했다. 수지는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힘들어했고 민철은 아내를 돕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아이 목욕을 시키고 밥을 하는 법을 배웠다. 여보, 오늘 내가 저녁 만들게. 정말? 괜찮겠어? 응.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 민철이 만든 음식은 맛이 별로였지만 수지는 감동했다.
고마워.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힘이 돼. 형님 보면서 배웠어. 형수님을 위해 변하는 형님을 보고 나도 반성했어. 가족들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민수와 지영도 가끔 시댁을 방문했다. 예전처럼 제사나 명절 때문이 아니라 그저 얼굴을 보고 싶어서였다. 지영아, 그림은 잘 되고 있니? 네, 어머니. 다음 달에 전시회 열어요. 오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제일 먼저 갈게. 전시회 당일 시어머니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지영의 그림을 감상했다. 그림 속에는 지영의 20년이 담겨 있었다. 어둡고 무거운 색감으로 시작된 그림들은 점점 밝아지며 희망을 담았다. 엄마, 형수님 그림 진짜 좋다. 그러게. 지영이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는지 몰랐네. 전시회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예전처럼 긴장된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하고 따뜻한 자리였다. 건배, 건배.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지영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쳐다봤다. 고마워. 뭐가?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한 거야. 앞으로도 계속 내 편이야. 그날 밤 지영은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2025년 8월 15일. 오늘 내 첫 전시회가 끝났다. 가족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다. 시어머니는 내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민수는 내 손을 꼭 잡아줬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지영이고 나는 행복하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지영은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20년 동안 갇혀있던 세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새처럼 그녀는 비로소 날개를 펼쳤다. 시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때때로 옛날 습관이 튀어나오기도 했고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두가 변화하려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능력 없는 형님이라는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던 그 순간부터 그는 더 강해졌다. 수지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커리어를 쌓아갔다. 동시에 가정에서도 민철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했다. 시부모는 노년을 편안하게 보냈다. 며느리에게 제사를 강요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제사는 간소하게 치렀고 명절은 각자 편한 방식으로 보냈다. 그리고 지영은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전시회로 이어졌다. 지영 씨, 이번 작품 정말 좋습니다. 구매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요? 네. 특히 해방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인기예요. 해방은 세상에서 벗어나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를 그린 작품이었다. 지영 자신의 이야기였다. 1년 후 지영은 개인 작업실을 열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서 그녀는 매일 그림을 그렸다. 민수는 퇴근 후 아내의 작업실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오늘은 무슨 그림 그려? 우리 가족. 캔버스 위에는 4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민수, 지영, 그리고 두 아이.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예쁘다. 우리 진짜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민수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20년의 고통을 넘어 그들은 진짜 행복을 찾았다. 시댁 식구들도 변화의 결실을 맛보고 있었다. 민철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이들과 더 가까워졌다. 수지는 남편의 변화에 감사하며 가정과 일의 균형을 찾았다. 시어머니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취미 생활을 즐기며 제2의 인생을 살았다.
시아버지도 설거지를 넘어 요리까지 배우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 내가 된장찌개 끓여볼까? 오, 진짜? 그래 봐. 부부는 함께 웃으며 주방에 섰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함께 요리를 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때때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 옛날 습관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다. 지영은 일기장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2026년 1월 11일. 오늘로 이 일기장을 마무리한다. 더 이상 고통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새로운 일기장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지영이다. 그리고 나는 자유롭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비춰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봐. 수진의 말에 민철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너무 힘들어. 회사 일도 빡빡한데 집안일에 육아까지. 나도 지영이 형수님처럼 쓰러질 것 같아. 민철은 아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는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아내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지는 못했다. 미안해. 내가 더 도와줄게.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사회 자체가 워킹맘한테 너무 가혹해. 회사에서는 엄마라서 일찍 퇴근하느라고 수군거리고 집에서는 엄마가 집에 없으니 애들이 불쌍하다는 소리 들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철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내가 회사 그만둘까? 뭐? 진심이야. 내 연봉이 좀 낮잖아. 내가 계속 다니고 내가 육아랑 집안일 전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수진은 남편을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정말 그래도 돼? 응. 형님네 보면서 많이 배웠어. 성역할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 우리 가족한테 맞는 방식을 찾으면 되는 거지. 수진은 한참을 남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도 회사 계속 다녀. 우리 둘 다 일하면서 육아도 공평하게 나눠서 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더 힘들지 않을까? 힘들어도 같이 힘든 거면 괜찮아. 나 혼자 힘든 게 문제였지.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육아 분담표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말 공평하게 50대 50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왔다. 수진아, 내가 도와줄까? 어머니, 나도 이제 시간이 좀 생겼어. 일주일에 2~3번 정도 애들 봐줄 수 있어. 수진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정말요?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는 것도 좋고 너희 둘 다 일하면서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겠더라. 시어머니는 복지관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있었다. 며느리를 돕는 것이 며느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다. 예전에는 며느리를 통제하려 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가족을 돕고 있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영아, 시간 있으면 우리 집 좀 올래? 무슨 일이세요? 그냥 같이 차나 한잔하고 싶어서. 지영은 조금 망설이다가 시댁으로 향했다. 여전히 긴장되는 곳이었지만 예전만큼 두렵지는 않았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수진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차와 과자가 놓여 있었다. 앉아. 편하게. 지영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시어머니가 차를 따라주며 입을 열었다. 지영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말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고 싶어서 불렀어. 어머니, 내 일기장에 적힌 것들 내가 다시 읽어봤어. 민수한테 빌려서. 지영은 놀랐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일기장을 보여줬다는 것도 어머니가 그걸 읽었다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다.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나는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처럼 대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나도 한때는 며느리였어. 우리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지. 그런데 나는 왜 너한테 똑같이 했을까? 내가 당한 고통을 왜 너한테 물려줬을까? 수진이 끼어들었다. 형수님, 저도 미안해요. 저는 제가 회사 다닌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형수님을 희생시키는 거였어요. 수진 씨, 제가 한우 사오면 칭찬받을 때 형수님은 밤새 만든 음식으로 기본 소리만 들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새 여자는 한참을 울었다. 2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지영아, 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어머니.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지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어머니,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생겨요. 그걸로 충분해. 나도 평생 속죄하며 살 거야. 시어머니는 지영의 손을 꼭 잡았다. 예전처럼 명령하거나 통제하려는 손길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의 손길이었다. 그날 이후 새 여자는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려 했고, 수지는 워킹맘으로서의 어려움을 털어놨고, 지영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형수님, 다음 전시회는 언제예요? 다음 달이야. 이번에는 여성의 해방을 주제로 작품을 준비 중이야. 와, 기대된다. 저도 꼭 갈게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나는 이번에 내 그림 하나 살까 해. 우리 집 거실에 걸어놓고 싶어. 어머니, 내 그림을 볼 때마다 내 잘못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려고. 지영은 감동받았다. 시어머니의 변화는 진심이었다. 한편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 이후 더욱 바빠졌다. 하지만 그는 절대 아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부부만의 데이트 시간으로 정했다. 오늘은 어디 갈까? 미술관 갈래? 다른 작가들 작품도 보고 싶어. 좋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미술관으로 향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지영은 20년 동안 자신만의 시간이 없었다. 항상 시댁 눈치,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았다. 미술관에서 나오는 길 민수가 물었다.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는 게 제일 좋아.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한 거야. 앞으로도 계속 내 편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시어머니 집에서 자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밤은 부부만의 시간이었다. 시댁에서는 시아버지가 손주들과 놀아주고 있었다. 예전에는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했다. 할아버지, 또 놀아줘. 그래, 또 하자.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남편도 변하고 있었다. 70평생 가부장으로 살았던 사람이 손주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재우는 일을 하고 있었다. 여보, 애들 재우고 나서 설거지 좀 해줘. 알았어. 예전 같았으면 내가 왜?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민수네 가족, 민철네 가족, 그리고 시부모까지. 예전처럼 지영이 혼자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준비했다. 형수님, 제가 계란 후라이 할게요. 고마워, 수진 씨. 나는 국 끓일게. 나는 밥 푸는 거 도와줄까? 민철도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왔다.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걸 금기시하던 시대는 끝났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다 같이 밥 먹으니까 좋네. 예전에는 지영이 혼자 부엌에서 고생하고 우리는 상 받기만 했는데 어머니, 이제는 다르잖아요. 그래, 이제는 다르지. 시어머니는 웃으며 지영을 쳐다봤다. 지영도 미소로 화답했다. 식사 후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다음 주에 등산 가실래요? 등산? 갑자기? 형수님이 등산 좋아하신대요. 가족들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오랜만에 운동도 할 겸. 저희도 갈게요. 수진과 민철도 손을 들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나들이는 오랜만이었다. 다음 주 일요일 가족들은 근처 산으로 등산을 갔다.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천천히 뒤를 따랐다. 형수님, 요새 그림은 잘 되고 있어요? 응. 다음 전시회 준비하느라 바빠. 부럽다. 저도 뭔가 제 꿈을 찾고 싶은데. 수진 씨는 회사 일이 꿈 아니야? 회사 일은 생계수단이지 꿈은 아닌 것 같아요. 형수님처럼 진짜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게 부러워요. 지영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 씨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천천히 생각해봐. 고마워요, 형수님. 두 사람은 웃으며 산을 올랐다. 예전에는 서로를 경쟁자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다. 정상에 도착하자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야호! 아이들도 따라서 소리쳤다. 모두가 웃으며 정상에서 사진을 찍었다. 행복한 가족 사진이었다. 하산 후 가족들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시어머니가 지영에게 조용히 물었다. 지영아, 너 요새 정말 행복해 보여.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내가 행복한 게 나도 행복해.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용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영은 새 일기장에 첫 문장을 적었다. 2026년 1월 18일. 오늘 가족들과 등산을 다녀왔다.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행복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변화는 가능하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의 증인이다. 전시회 개막일 아침, 지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눈을 떴다. 오늘은 그녀의 두 번째 개인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여성의 해방이라는 주제로 준비한 20점의 작품들이 갤러리에 걸려 있었다. 떨려?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응, 많이. 잘 될 거야. 내 작품은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 지영은 남편에게 기대어 심호흡을 했다. 아침을 먹고 갤러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올 거야. 특별한 손님? 응. 내가 몰래 초대했어. 누군데?
민수는 씩 웃기만 했다. 지영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갤러리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지영의 작품을 보러 온 관람객들이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민철과 수진 부부도 와 있었다. 지영아, 축하한다. 어머니, 오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지영을 꼭 안아주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전시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지영의 작품 앞에 모여들었다. 첫 번째 작품은 새장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다. 작은 새장 안에 갇힌 새가 밖을 그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작품 설명이 붙어 있었다. 20년 동안 나는 보이지 않는 새장에 갇혀 있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작품을 보며 숙연해졌다. 그 옆 작품은 깨진 사슬이었다. 새장 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지고 새가 날아오르는 순간을 그렸다. 이 작품은 작가님의 개인적인 경험인가요? 한 관람객이 물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작품 하나하나를 천천히 감상했다. 눈물, 침묵, 분노, 각성, 해방, 비상. 각 작품은 지영의 20년을 담고 있었다. 그때 갤러리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지영은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선생님, 그녀의 대학 시절 은사였다. 미술을 전공했던 지영을 가장 아껴주셨던 교수님이었다. 지영아, 오랜만이구나. 교수님, 어떻게? 내 남편이 연락했어. 제자가 전시회를 연다는데 안 올 수가 없지. 지영은 눈물이 핑 돌았다. 민수가 말했던 특별한 손님이 바로 교수님이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고맙지.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다니. 교수님은 작품들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한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부활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꽃을 그린 그림이었다. 지영아, 이 작품 정말 훌륭하구나. 내 안에 이런 힘이 있었는지 몰랐어. 교수님, 20년이라는 시간이 내 예술을 더 깊게 만들었어. 고통은 예술가를 성장시키지. 물론 그 고통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교수님은 지영의 손을 꼭 잡았다. 계속 그려. 너한테는 재능이 있어. 그리고 이제는 자유도 있잖니. 네, 교수님. 계속 그릴게요. 그때 갤러리 안으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새장 작품 앞에 서서 한참을 울고 있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아, 죄송해요. 그냥 너무 공감이 돼서요. 혹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결혼하고 15년 동안 시댁 눈치 보며 살았어요. 작년에 이혼했어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작가님 작품 보면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새장에 갇혀 있었구나.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영은 여성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제는 자유로우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무서워요. 혼자 사는 게 앞으로가.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작가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봐야겠어요. 꼭 그러세요. 응원할게요. 그날 전시회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SNS를 통해 소문이 퍼지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몰려든 것이다. 한 30대 여성은 침묵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입을 막고 있는 손을 그린 작품이었다.
제가 딱 저래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참고, 또 참고.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다. 언니, 이제 그만 참아. 말해. 근데 말하면 집안이 깨질 것 같아서. 깨지면 어때? 언니 인생이 더 중요하지. 두 여성은 작품을 보며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다. 지영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였다. 전시회 중간쯤 한 기자가 지영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작가님, 이번 전시회의 주제가 여성의 해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겪은 일들을 작품으로 표현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셨나요?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제사와 명절 준비를 거의 혼자 했고 2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음식을 만들었죠.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릴 때까지. 힘드셨겠어요. 네. 특히 힘들었던 건 제 노동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었나요? 지영은 민수를 쳐다봤다. 남편은 멀리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줬어요. 제 일기장을 읽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달았대요.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남편분이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 고마워요. 기자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다음 질문을 던졌다. 작가님의 작품이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데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여성 여러분, 당신은 며느리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입니다. 희생이 미덕이 아니에요. 당신의 행복도 중요해요. 참지 말고 말하세요.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갤러리 안의 여성들이 박수를 쳤다. 지영은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느꼈다. 인터뷰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지영에게 다가왔다. 지영아, 인터뷰 잘 봤어. 어머니, 내 말이 다 맞아. 나는 정말 잘못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야. 나는 평생 속죄해야 해. 너한테 한 짓들을. 지영은 시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어머니, 이제 앞만 보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다. 전시회가 끝날 무렵 한 중년 남성이 지영에게 다가왔다. 작가님, 제 아내도 작가님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분과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그게 아내가 말을 안 해요. 그냥 괜찮다고만 하고. 지영은 남성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내분의 일상을 관찰해 보세요. 언제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지쳐하는지. 그리고 직접 물어보세요. 정말 괜찮아? 가 아니라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그럼 달라질까요? 네.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제 남편처럼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전시의 마지막 날, 지영은 판매된 작품 개수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20점 중 18점이 팔렸다. 그것도 높은 가격에. 여보, 대박이야. 민수가 신나서 소리쳤다. 정말? 18점이나? 응. 그리고 여기 봐. 다음 전시회 제안도 들어왔어. 한 유명 갤러리에서 지영에게 1년 후 대규모 전시회를 제안한 것이다. 이게 정말 나한테 온 제안이야? 당연하지. 내 실력이니까.
지영은 민수를 꼭 안았다. 꿈만 같았다. 1년 전만 해도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던 자신이 이제는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지영의 전시회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함께했다. 건배,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다. 지영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을 바라봤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영이었고 작가였고 한 명의 인간이었다. 식사 후 친정 어머니가 지영을 조용히 불렀다. 지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왜? 내가 시집가서 힘들다고 할 때 엄마가 참아라고만 했잖아. 며느리면 원래 그런 거다라고.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도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래도 딸을 지켜주지 못했어.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저를 지킬 수 있으니까. 친정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세대를 거쳐 이어지던 여성들의 고통이 지영의 세대에서 끊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영은 일기장에 썼다. 2026년 2월 1일. 오늘 전시회가 끝났다. 18점의 작품이 팔렸고 다음 전시회 제안도 받았다. 하지만 가장 기쁜 건 많은 여성들이 내 작품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생존자이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민철은 형수의 전시회를 보고 난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지영의 작품 하나하나가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특히 침묵이라는 작품 앞에서 본 여성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여보, 왜 그래? 요새 안색이 안 좋아.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형수님 전시회 생각이 자꾸나. 왜? 민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도 형님처럼 못됐던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형수님이 힘들어할 때 나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아니, 오히려 형수님을 무시했어. 능력 없는 형님이라고 말할 때마다 형수님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수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라도 깨달은 거면 됐어. 형수님께 사과하자. 그런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될까? 진심을 보여줘야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는 형에게 연락을 했다. 형님, 시간 좀 있어? 나랑 술 한잔 할래? 갑자기? 응. 할 얘기가 있어. 형제는 오랜만에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다. 조용한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님, 미안해. 뭐가? 형수님한테 못되게 군 거. 형님한테도 무시하는 말 많이 한 거. 민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조용히 웃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네. 진심이야. 형수님 전시회 보고 나서 정말 반성 많이 했어. 나도 가해자였구나 싶더라. 민수는 동생의 어깨를 툭 쳤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나도 20년 동안 몰랐잖아. 형님은 어떻게 변했어? 나도 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는 소주잔을 비우고 천천히 말했다. 지영이 일기장을 읽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달았거든. 그때부터 생각했어. 앞으로는 절대 지영이 혼자 힘들게 하지 말자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 설거지, 빨래, 청소. 지영이가 당연하게 하던 일들을 내가 나서서 했어.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계속하다 보니 익숙해지더라. 민철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영이 말을 경청하는 거야.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응이라고 대답해도 진짜 괜찮은지 눈을 보고 확인해. 표정을 봐. 목소리 톤을 들어봐. 알겠어, 형님. 그리고 민철아, 내 아내도 지켜줘. 수진이가 회사 다닌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야. 너희 둘이 같이 해야 하는 거지.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다. 형님 고마워. 나 정말 달라질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형제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였다. 다음 날 민철은 형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형수님, 저 민철이에요. 민철아, 무슨 일이야? 형수님, 시간 좀 괜찮으세요? 뵙고 싶어서요. 지영은 조금 의아했지만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민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전시회 보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형수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능력 없는 형님이라는 말. 그 말할 때마다 형수님이 얼마나 아팠을지. 지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민철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저는 형수님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새벽까지 음식 만드시는 거, 손목 아픈 것도 참으시는 거,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몰랐어요. 민철아, 형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도울게요. 제사든 명절이든 형수님 혼자 하게 두지 않을게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민철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다. 지영은 민철에게 20년 동안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민철은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며칠 후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가족들을 불렀다. 다들 모였네. 오늘은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모두가 궁금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앞으로 우리 집 제사는 간소하게 할 거야. 음식도 몇 가지만 준비하고 가족들이 다 같이 만들기로 했어. 어머니, 정말이요? 그래. 그리고 명절도 마찬가지야. 며느리들한테만 짐 지우지 않고 우리 모두 함께 할 거야. 시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나도 돕겠네.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지.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시아버지가 설거지를 하겠다니. 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안 되겠어. 나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여보, 고마워요. 그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할 말이 있어. 모두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 집중됐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영아, 내 아버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울고 있었다. 나는 너한테 너무 못했어.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아버지, 내 전시회에 갔을 때 새 장 그림을 봤어. 그게 바로 우리 집이더라. 내가 너를 새 장에 가둔 거야.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지영이 황급히 시아버지를 부축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이래야 해. 20년 동안 내가 무릎 꿇고 살았잖아. 정신적으로 말이야. 시아버지는 한참을 울었다. 70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는 내 인생 20년을 빼앗았어. 지영도 눈물을 흘렸다. 시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아버지,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면 됐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앞으로 잘 지내면 돼요. 시아버지는 지영을 안은 채 한참을 울었다. 가족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민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평생 강했던 아버지가,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아버지가 변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어 볼까? 정말? 뭐 만들 건데? 된장찌개. 유튜브 보고 배웠어. 시어머니는 웃으며 남편을 도왔다. 70년을 함께 살았지만 부부가 함께 요리하는 건 처음이었다. 민철도 변화했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수진과 함께 집안일을 나눠서 했다. 여보,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고마워. 고맙긴. 당연한 거지. 수지는 남편의 변화에 감동했다. 예전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것이었다. 어느 일요일 가족들은 모두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시부모, 민수네 가족, 민철네 가족 모두 함께였다. 할아버지, 같이 자전거 탈래요? 그래,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시아버지는 손주들과 자전거를 탔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다. 지영과 수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형수님, 우리 시댁 정말 많이 변했죠? 그러게.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형수님이 용기 내서 변화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은 지금도 예전 그대로였을 거예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 혼자서는 못했어. 민수가 내 편이 되어줬고, 어머니가 변하셨고, 너희도 함께 해줬잖아. 다 같이 만든 변화야.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꼭 잡았다. 예전에는 경쟁자처럼 느껴졌던 관계가 이제는 진정한 자매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두 며느리 옆에 앉았다. 너희들 행복해 보여서 좋다. 어머니도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행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세 여자는 함께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다. 시아버지는 손주들과 놀아주고 민수와 민철은 축구를 하며 웃고 있었다. 우리 가족 참 좋다. 시어머니의 말에 지영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시아버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옛날 사진들이야. 시아버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보여주었다. 젊은 시절의 시부모 사진, 민수와 민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다. 여기 이 사진 봐. 내 어머니도 젊었을 때는 꿈이 많았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지. 어머니가요? 응. 근데 시집 오면서 다 포기했어.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보니 나는 평생 잘못 살았어. 내 어머니의 꿈을 빼앗았고 지영이의 인생도 빼앗았어. 아버지, 이제라도 바로잡으시잖아요. 그래. 늦었지만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고 싶어. 시아버지는 사진첩을 덮고 며느리들을 쳐다봤다. 지영아, 수진아, 너희는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 가족도 중요하지만 너희 자신도 중요해. 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손주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칠 거야. 남자든 여자든 집안일은 함께 하는 거라고. 누군가의 희생 위에 행복은 없다고.
지영과 수지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평생 일기를 써본 적 없었지만 오늘부터 쓰기로 마음먹었다. 2026년 2월 10일. 오늘 며느리들에게 사과했다. 70년을 잘못 살았지만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고 싶다. 아내의 꿈도 응원하고 며느리들의 행복도 지켜주고 손주들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싶다. 변화는 늦지 않았다. 1년이 흘렀다. 지영의 세 번째 전시회가 대성공을 거두며 막을 내렸다. 이번에는 더 큰 갤러리에서 더 많은 관람객들과 함께했다. 지영은 이제 유명 작가 반열에 올랐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작가님, 1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한 방송국 기자가 물었다. 모든 게 달라졌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제 미래가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 가족 관계는 어떠신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시댁 식구들과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남편과는 더 깊은 신뢰를 쌓았어요. 방송이 나간 후 지영에게는 전국에서 연락이 왔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 변화를 원하는 며느리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시어머니들까지. 작가님, 저도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줘요. 작가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지영은 이런 연락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지영은 작업실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세대라는 제목의 작품이었다. 할머니, 어머니, 딸, 손녀로 이어지는 4세대 여성을 그린 그림이었다. 할머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조금 가벼운 짐을, 딸은 작은 가방을, 그리고 손녀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를 손에 들고 있었다. 여보, 이 그림 정말 좋다. 민수가 작업실에 들어와 그림을 감상했다. 고마워. 이번 작품은 우리 딸을 생각하며 그렸어. 지영의 딸 민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 얼마 전 민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왜? 엄마가 겪은 일들 보면서 생각했어. 결혼이 꼭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구나. 지영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지야, 엄마가 힘들었던 건 결혼 자체 때문이 아니야. 불공평한 구조 때문이었어. 그게 뭐가 달라? 결혼은 두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하며 사는 거야. 엄마는 그걸 못했던 거지.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 정말? 물론이야. 그리고 엄마가 보장할게. 내가 누구와 결혼하든 혹은 결혼하지 않든 엄마는 내 편이야. 절대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이런 말로 너를 올가매지 않을 거야. 민지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지는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있었다. 이번에는 특별한 날이었다.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였다. 할아버지, 축하해요. 손주들이 소리쳤다.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손주들을 안아주었다. 고맙다, 얘들아. 잔치는 소박하게 준비되었다. 예전처럼 지영 혼자 밤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함께 준비했다. 수지는 샐러드를 만들고 민철은 고기를 굽고 민수는 설거지를 담당했다. 시어머니와 지영은 함께 나무를 묻혔다. 지영아, 요새는 어때? 작업은 잘 되고 있어?
네, 어머니. 다음 달에 또 전시회 준비하고 있어요. 바쁘겠네.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괜찮아요. 민수가 잘 도와주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정말 달라졌어. 예전에는 집안일 하나도 안 하던 애가. 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그래. 나도 늙어서야 철이 들었나 봐. 두 사람은 웃으며 함께 요리를 했다. 예전처럼 긴장되고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다. 저녁 식사 중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들 잠깐만 들어봐. 가족들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 집중되었다. 오늘 내 칠순 잔치를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준비해줘서 고맙다. 예전 같았으면 지영이 혼자 고생했을 텐데 이제는 다들 함께 하니까 정말 좋다. 시아버지는 지영을 쳐다봤다. 지영아, 내가 우리 가족을 바꿨어. 내 용기가 우리 모두를 깨웠어. 정말 고맙다.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손주들아,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할아버지? 너희는 절대 성별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마. 남자든 여자든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 그리고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되면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살아. 누군가의 희생 위에 행복은 없어. 손주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나 더. 집안일은 함께 하는 거야. 엄마 일, 아빠 일 따로 없어. 다 같이 하는 거지. 네, 할아버지.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멋져요. 당신도 많이 변했어. 고마워. 부부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다. 식사가 끝나고 손주들이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할아버지, 이거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뭔데? 선물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앞치마가 들어 있었다. 세계 최고의 할아버지라고 수놓아진 앞치마였다. 할아버지가 요리하실 때 입으세요. 시아버지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맨날 이거 입고 요리할게. 그날 밤 민지는 할머니에게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왜 안 되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때는 여자가 결혼하면 꿈을 포기하는 게 당연했어. 할머니도 그렇게 살았지. 그럼 후회되세요? 많이 후회돼. 그래서 민지야, 너는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 할머니처럼 살지 마. 네, 할머니. 저는 제 꿈을 이룰 거예요. 시어머니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세대를 거쳐 반복되던 여성들의 희생이 민지 세대에서는 끊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며칠 후 지영은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여성의 삶과 꿈이라는 주제였다.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지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지영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겪은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희망에 대해서요. 지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둔 것, 20년 동안 제사 음식을 혼 준비한 것, 손목 터널증 후군에 걸릴 때까지 일한 것, 가리고 새벽에 주방에서 쓰러진 것까지. 학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줬고 가족들도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지영은 자신의 작품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새 장, 깨진 사슬, 해방, 비상.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자니까, 엄마니까, 며느리니까라는 말로 여러분을 가두려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한 명의 인간이고 꿈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남학생 여러분, 여러분도 들어주세요. 집안일은 엄마 일이 아니에요. 여자 일도 아니고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되면 배우자와 평등한 관계를 만드세요.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다. 작가님, 그럼 남자는 뭘 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집안일을 함께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정말 괜찮은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지영에게 다가왔다. 작가님, 저는 커서 꼭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래, 꼭 이뤄. 응원할게. 작가님, 저희 엄마도 작가님처럼 힘드셨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야. 집에 가서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줘. 그리고 사랑한다고. 네. 한 여학생은 지영에게 편지를 건넸다. 작가님, 이거 읽어주세요. 집에 돌아와 편지를 읽은 지영은 눈물을 흘렸다. 작가님께 저는 엄마가 항상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아빠는 집안일을 안 도와주고 엄마만 계속 일해요. 저는 결혼이 무서웠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엄마를 도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평등한 관계를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영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2년 후 지영은 자신의 첫 책을 출간했다. 세상에서 날아오르다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이었다. 20년의 고통과 변화의 과정,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출판 기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가족들은 물론 지영의 작품을 보고 변화한 여성들, 강연을 들었던 학생들까지 축하합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민수는 아내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여보, 정말 대단해. 책까지 내다니.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으면 이 책은 나올 수 없었어.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어려운 거야.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게.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꼭 잡았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책을 펼쳤다. 지영아, 헌정사 봤어. 책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책을 다음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20년 동안 저를 지탱해준 저 자신에게, 제 편이 되어준 남편 민수에게, 변화를 선택한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지영아. 나를 용서해줘서.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우리 앞만 보고 가요. 두 사람은 꼭 안았다. 완전한 치유였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전국의 서점에서 지영의 책이 팔려나갔고 수많은 독자들이 공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책을 읽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이제는 저를 이해해줘요. 시어머니께 이 책을 드렸더니 처음으로 사과하셨어요. 딸에게 이 책을 선물했어요. 딸이 저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지영은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었다. 어느 날 지영은 예전에 함께 제사 음식을 만들었던 동네 며느리 모임 사람들을 만났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다들 잘 지냈어? 5명의 며느리들이 모였다. 예전에는 서로 제사 자랑을 하거나
시댁 눈치를 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언니, 저도 변했어요. 언니 책 읽고 용기 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제는 남편도 집안일 도와줘요. 나도 시어머니한테 제사 음식 혼자 못하겠다고 했어. 처음에는 난리 났었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다 같이 해. 나는 아예 시댁이랑 거리를 뒀어. 명절만 얼굴 비추러 가. 훨씬 편해. 여성들은 각자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웃었다. 예전처럼 서로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언니, 미나는 어떻게 됐어? 미나는 가장 어린 며느리였다.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시댁의 압박이 가장 심한 사람이었다. 미나 말이야. 안타깝게도 이혼했어. 정말? 응. 남편이 끝까지 시댁 편만 들더래. 결국 견디다 못해 이혼했대.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근데 미나가 이렇게 말하더라. 이혼해서 오히려 행복하다고. 지금은 혼자 살면서 하고 싶던 공부하고 있대. 다행이다. 잘못된 결혼에서 벗어난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지영이 말했다. 맞아. 결혼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서로 존중하지 않는 관계라면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여성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자. 예전처럼 제사 이야기하려고가 아니라 서로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려고. 좋아. 그러자. 그날 이후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각자의 근황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했다. 며느리 모임이 아니라 여성 연대 모임이 된 것이다. 한편 민수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했다. 그의 변화는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다. 민수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정말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기보다는 가족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민수는 회사에서도 변화를 만들어갔다. 육아휴직을 쓰는 남자 직원들을 적극 지원했고 야근 문화를 없애려 노력했다. 이사님, 오늘 회의가 6시까지 걸릴 것 같은데요. 6시면 퇴근 시간이잖아요. 회의는 내일 하죠. 다들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세요. 직원들은 놀랐지만 고마워했다. 민수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행복한 팀으로 소문났다. 민철도 변화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 형님, 나 회사 그만뒀어. 정말? 왜? 수진이가 승진했거든. 연봉도 나보다 높아졌고, 그래서 생각했어. 내가 육아를 전담하고 수진이가 커리어를 쌓는 게 우리 가족한테 맞는 것 같아서. 대단하다, 민철아. 처음에는 주변 시선이 좀 부담스러웠어. 남자가 집에서 애나 보고 있냐는 소리도 들었고, 근데 이제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 민수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넌 훌륭한 아빠야. 민철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행복을 발견했다.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처음 말을 할 때, 그 순간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수지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했다. 임원이 되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수진 상무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남편 덕분이에요.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도와준다기보다는 육아를 전담해주고 있어요. 저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수지는 집에 돌아가면 남편에게 늘 고맙다고 말했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애들은? 잘 놀았어. 저녁도 다 먹였고. 고마워. 정말 고맙긴. 우리 함께 하는 거지. 부부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시부모도 여전히 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동네 노인정에서 평등한 부부관계에 대해 강연을 하기도 했다. 나는 70년을 잘못 살았네.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며느리를 하인처럼 대했지.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노인정의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집에 가서 설거지 좀 해야겠어. 나도 아내한테 고맙다고 말해야지. 시아버지의 변화는 동네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어느 가을날 가족들은 모두 함께 지영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지영은 새로운 작품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이번에는 무슨 그림 그려? 민지가 물었다. 이번에는 희망이라는 주제야. 고통을 넘어 찾은 희망에 대해 그릴 거야. 캔버스 위에는 밝은 색감의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었다. 웃고 있는 여성들, 손을 잡은 부부들, 함께 놀고 있는 가족들. 엄마 그림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응. 이제는 어두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작품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지영아, 넌 정말 대단해.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다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변화하지 않으셨으면 저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 용기가 먼저였어.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모두가 함께 준비한 음식이었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아이들도 모두 함께 요리했다. 건배, 건배. 식사 중 민지가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다음 주에 남자친구 소개할게요. 오, 정말? 어떤 애야?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등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됐다. 우리 민지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지. 할아버지, 그리고 저 결혼해도 직장 안 그만둘 거예요. 계속 일할 거예요. 당연하지. 내 꿈을 포기하면 안 되지. 민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녀. 식사가 끝나고 지영은 발코니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민수가 뒤따라 나왔다. 뭐 생각해? 그냥 3년 전이 생각나. 새벽에 주방에서 쓰러졌을 때, 응.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잖아. 응. 완전히 달라졌어. 나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꿈을 이루고 있어. 민수는 아내를 꼭 안았다. 앞으로도 계속 내 편이야. 평생. 나도 평생 당신 편이야.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서로를 꼭 안았다. 그날 밤 지영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썼다. 2028년 10월 15일. 오늘로 이 일기장을 완전히 마무리한다. 20년의 고통, 3년의 변화, 그리고 무한한 희망. 나는 세상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있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변화의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성 여러분, 당신은 며느리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입니다. 희생이 미덕이 아니에요. 당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참지 말고 말하세요.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처럼 당신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영의 이야기입니다. 20년의 고통을 넘어 찾은 자유와 행복, 그리고 세대를 넘 이어지는 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